자, 반갑습니다. 뚜니TV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00% 활용하는 팁과 재무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현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전문가를 초빙했으니 어, 이야기 잘 듣고 또 실천해서 우리 뚜니TV 구독자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은 언제나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무설계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현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옮겨서 우리 이강현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 소니TV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꼭 우리가 그 인제 종합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했던 거 양도소득세를 내는 달이 5 월이기 때문에 이제 5 월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설계 첫걸음과 절세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제 제 소개를 할 때 최근에는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시면 '아, 내가 선택하는 이 방법, 그리고 내 절세 방법, 재무설계,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에 7 년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AFPK, 우리 공인 재무 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장에 나가서 제 강의를 진행해 드릴 때도 있고요. 네. 재무 설계는 보험 설계부터 시작해서 증여 상속 설계까지 총 6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좀 다 다루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면서 각종 세금에 대한 이야기와 연말정산 꿀팁, 현장에서 제가 조금 비법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몇 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재무 설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이 남아요. 남는 돈을 잘 투자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편안한 우리 노년을 보내는 것이 재무설계의 주 목표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젊었을 때 써야 될 돈들, 그리고 노후에 써야 될 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노후 자금들을 다 쓰기에는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들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 부족한 간극을 우리가 투자로 메꿔 나가야 되고요. 투자로 메꾸는 데 있어서 투자만 하시다 보면 나중에 걸림돌 되는 건 결국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앞서서 재무 설계에 있어서 투자도 좋지만, 우리 처음 이제 재무 설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꼭 제발 지출을 통제하시라. 저는 그래서 복잡한 것보다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제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절대로 불려 가지고는 불리는 것만 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저도 오늘 한 잔 사 마시고 왔는데요. 스타벅스 가셔 가지고 라떼 하나 드시면 5,000원 나갑니다. 이게 한 달치 모이면 15만 원이고요. 1 년이면 180, 10 년이면 1,800, 30 년이면 5,400만 원입니다. 이거를 큐큐큐에다 투자하는 순간에, 네,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노후는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 근데 라떼만 있느냐? 우리 또 남자분들은 커피를 안 드시지만, 네, 또 담배는 많이 피시고 술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2 배, 3배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드리는 점은 절대로, 절대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금연하고 QQQ에 투자하겠어." 이거는, 예,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어려운 일을 2개 겹치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담배가 너무 나는 맛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갑을 더 핀다 생각하고 큐큐큐를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는 커피가 너무 맛있다.
그러면 커피를 오늘부터 한 잔 더 드신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끊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 잔 더 마신다. 네, 한 갑 더 맛있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큐큐큐를 투자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동일한 월급이 동일한 날짜에 꽂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통장 관리에 실패했었던 원인들을 나중에 재무 설계사가 돼서 이제 고민을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통장에다가 그냥 다 받아요. 다 받았는데 고정 지출이 나갑니다. 뭐 이것저것 뭐 우리 모임회비도 있고요. 보험료도 빠지고요. 대출비도 빠지고 생활비도 빠지고 막 하다 보면 통장이 돈이 쭉 인제 거의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설마 고정 지출로 0 까지 가시는 분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쪼끔 남으세요. 남으시는데 이거를 꼭 다 써 가지고 네, 과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속이 풀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소비가 주는 그 스트레스의 해방감, 네, 어마어마한 그 네, 엔트로핀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갑작스럽게 하나씩 빵빵 터지는 것들에 의해서 카드 인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한 번 마이너스 인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인생으로 넘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3 개의 통장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그다음에 비고정 지출 이렇게 3 가지로 나눠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고정 지출은 아주 간단해요. 고정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요. 적금, 뭐 대출금, 모임회비 이런 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라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애들을 고정 지출 통장에다 몰아 넣으시고 얘네들은 한 2-3 년마다 한 번씩 효율성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출은 혹시 조금 더 싸게 할 수는 없나? 적금은 투자는 혹시 또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는 않나? 보험은 효율적으로 들어져 있나? 핸드폰 요금은 좀 더 깎을 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 점검은 고정 지출은 한 2-3 년마다 가끔씩 해 주시면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생활비 통장. 1인 가구 기준으로 제가 계속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 아껴 쓰신다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보통은 80만 원,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 현장에서 통계 데이터로 보게 되면 경험치에서 보게 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16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쓰시는 게 맞고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 인당 한 50만 원 정도 플러스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생활비를 요거보다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자연스럽게 비상금 통장에 고이게 하면서 돈을 모아 가시고 모인 돈들을 다시 또 미국 주식을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너무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고 우리가 통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며칠 날 돈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월말에 다 실행해 주기 때문에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든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온 달이든 뭐 군인분들 같으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변동 없이 내 생활비는 매달 매달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재무 설계에 대한 개론은 조금 끝내고요. 연말정산 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보면 13 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돌려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피눈물을 머금고 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세금을 아끼고 아꼈지만 결국 또 세금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어 자, 우리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연말정산 이제 또 세법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끊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과세 표준은 뭐냐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월급에 대해서 다 세금을 때려 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좀 봐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네가 돈을 벌긴 벌었지만 요만큼은 세금을 안 거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냐? 총 급여액, 네,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 금액에서 소득공제, 내가 요만큼은 네가 세금 안 봐줄게. 돈 안 번 걸로 해줄게. 요런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공제가 많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러면 또 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거에 중요한 거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챙겨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고요. 자, 소득공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과세 표준은 우리가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빼주면
그 남은 걸 가지고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세율을 매깁니다. 이렇게 세율을 매기고 그런데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막 가혹하진 않아요. 네. 그래 한 번 더 빼줘요. 예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아까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거라고 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해줘서 마지막에 나온 그래서 당신은 요만큼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결정한 게 결정세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되느냐?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미 국세청에다가 임의로 세금을 먼저 냈어요. 그거를 우리가 회사에서 원천징수 네 해서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들이 있어요. 요 세금이랑 내가 이번에 결정된 세금이랑 두 개를 비교해서 네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당연히 내가 연말정산을 토해내야 될 거고요. 결정된 세액이 더 작으면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줄여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공제를 크게 하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좀 받아서 최대한 세금을 낮춰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세율 구간을 좀 낮춰줬어요. 그래서 옛날엔 4,600만 원 초과는 24%였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초과만 24% 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1,400만 원으로 조금 더 세율을 구간을 높여서 보이진 않지만 국가에서도 분명 조금씩 세금을 낮추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플로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총급여, 내 총연봉에서 이것저것 다 받은 거 빼기 근로소득공제. 그래서 기본적인 공제, 소득공제들을 쭉 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세율을 한번 곱해줘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빼줘요. 그때는 뭐다? 세액공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정된 세금과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해서 그동안 낸 게 더 적으면 이제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냈던 게 더 크면 돌려받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들어간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부양 가족이 있는데 내가 번 월급에 대해서 100%다 세금을 때려 버리면 그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우리가 부양 가족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소득을 거기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빼줄게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본인 한 명이 시작입니다. 하게 되고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배우자도 인적공제 들어가고 우리 부모님 직계 존속도 들어가고 우리 20살 이하의 자녀들 다 들어가고요. 형제 자매도 만약에 내가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20세 이하, 60세 이상도 내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인당 150만 원을 기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인적 공제, 소득 공제니까 내가 월급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를 넘어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100만 원. 물론 내가 70을 넘으면 100만 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장애인이 있어요. 이 장애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장애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장애인. 네. 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장애인 등록증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그 장애인 등록증에 등록되신 분들이 아니고요. 세법상 장애인이에요, 세법상. 그 세법상 장애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암 환자라든가 그다음 뇌혈관, 심혈관 환자분들 뭐 그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은 너무 중증하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라고 해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95%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암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뇌혈관, 뭐 심혈관 뭐 이런 환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장애인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이거를 연말정산 때 추가로 첨부를 하면 소득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득이 200만 원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집안에 좀 큰 병에 걸리신 환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 요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시다고 하면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꼭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도 뭐 인제 내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게 되면 부모님까지도 같이 해서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예, 여기 인제 부양가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꼭 같이 챙겨 가시고요. 빠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빠뜨렸다라고 하면 세금은 5년 직전 5 년치까지는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혹시 내가 세금을 난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 받았어요라고 하면 직전 5 년치까지는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신청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댓글 달아 주시면 돼요. 다 도와드립니다. 자, 공적연금 보험료 우리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을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소득에 다 빼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잘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료 내신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요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주택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자금. 네. 주택자금 보시면 주택임차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와 단어 진짜 어렵다. 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네. 근데 자 이제 하나씩 뜯어 보세요. 주택, 집이죠, 집이 있어요. 근데 임차가 뭐예요? 우리가 새 들어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집을 내가 빌려서 살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 네, 전세자금 대출. 이 단어 익숙하시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서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겠대요. 40%. 네. 그래서 한도는 얼마예요? 원리금에 대해서 400만 원. 요거는 제가 뒤에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 한번 드릴 거고 요거는 잠깐 뒤로 밀어 놓고 그 밑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장기, 길게 주택 집을 저당 잡혔대요. 저당 잡힌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왔대요. 이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는 15년 이상 왜 우리가 짧게 빌린 거 우리가 투기 목적이잖아요. 짧게 빌린 거 말고 우리가 길게 주택담보대출을 길게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집에서 오래오래 난 살 거예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뭘 인제 해 주냐면 이자 상환액 100%를 소득에서 까줍니다. 네. 이자 갚은 거 100%를 소득에서 까줘요. 그래서 뭐 인제 차입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빌린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집을 사게 되면 그 담보대출에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잘 들어가져 있는지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의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집 사시고 3 개월 이내에 대출 받으셔야 돼요. 네. 인제 요런 것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주택 명의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돈 빌린 사람 명의자하고 뭐 이런 것들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솔직히 예금 3% 4% QQQ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미국 주식에 비하면 적금하신 분들 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단기적으로는 QQQ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예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 자, 전세 대출을 통한 적금 전략. 와, 이거 진짜 자시는 분 있으면 지금 깨셔야 돼.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적금을 할 수 있대. 이게 뭐지? 네. 이거 알려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가정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소득공제 하시고 내 연봉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연봉이 7천 되셔도 소득공제 받고 뭐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세금 한 15% 이게 보통 대기업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시고 군인분들은 여기까지 대부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세율 15%를 적용받고 현재 집이 없으시면서 전세 대출을 1억 받으시고 이자율 4%. 그러니까 1억에 4%니까 연간 400만 원씩 전세 대출 이자를 납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한테 전세 대출을 통해서 고금리 적금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1,0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얼마 냈어요? 400만 원 이미 냈죠. 그러면 내가 원금 갚아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얼마가 남은 거예요?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뺐으니까 600만 원만큼의 한도가 남은 거예요. 600만 원 원금을 갚을 수 있어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요.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자,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 600만 원을 내가 전세 대출을 갚았다. 그럼 예금이죠. 600만 원 예금이죠. 갚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 600만 원에 대한 이자 계산. 자, 일단 600만 원 갚으면 4%.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4%잖아요. 그럼 4%안 내도 돼요. 그럼 기본 4% 이자를 받는다. 플러스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인정되는 인정률이 40% 곱하기 우리 소득세율이 여기서 보셨지만 15%로 가정했어요.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소득세에다가 지방세 10% 더해서 16.5%.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얘가 6.6%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4%하고 6.6% 더하면 연이율 10.6% 예금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요. 600만 원 넣으면 얼마가 세이브 돼요? 60만 원 넘는 돈이 세이브가 된다고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 연이율 10% 하는데도 막 인제 '큐큐큐가 짱이다.' 이러면 솔직히 답이 없는데, 예, 답이 없는데, 네. S&P 500도 네, 연복리 수익률로 하면 8% 정도밖에 안 납니다. 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뭐 순간 높을 때 있지만, 네. 그러면 10% 받는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이율로 하면 10% 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갚아요? 만약에 12월에 원금을 갚고 연말정산 언제 돌려봐요? 받아요? 2월이나 3월 월급에 포함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2월에 600을 갚았는데 10%가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두세 달 만에 들어와요. 그럼 연이율로 따지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좀 사기성이 좀 짙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예. 계산이 거의 뭐 그러면 이제 막 30% 40% 예금 이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세 대출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고금리 예금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전세 대출 하신 무주택자분들 "집이 없어서 난 너무 슬퍼요. 집은 언제 사나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연말정산을 활용해서 무주택자 전세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만 고금리 예금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다. 오늘 꿀팁을, 이게 영업 비밀, 이거 또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는데, 네. 이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댓글을 다실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해 줘도 네, 이게 또 금방 까먹으실 거라 믿고, 네, 영업 기밀을 노출합니다. 네. 그밖에 인제 뭐 우리가 개인연금 저축 옛날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 그래서 우리가 주택 청약 있죠, 주택 청약. 요거 근데 여기 중점이 있어요. 7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대기업은 안 해 주겠대요. 네.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택 청약 등에 하시게 되면 이게 소득공제 할 수 있어요. 요거 인터넷으로도 다 신청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은 누구나 다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상하게 주택 청약 통장은 해 놓고서는 소득공제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 해야만 주택 청약 통장을 100% 활용하실 수 있다. 자,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출자라든가 우리사주, 대기업 같은 경우 우리사주 사셔 가지고 이제 소득공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그래서 이게 이상한 소문이 퍼져 가지고요. 제가 이런 질문까지 받아봤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근데 그게 우리가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기 때문에 1 월부터 6 월까지는 체크카드를 쓰고요. 7 월부터 12 월까지 저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와, 진짜 최고, 최고. 네. 자,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네. 이런 오해가 막 이게 막 루머가 돌아요. 막 어디서 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문을 가져온 거예요, 원문을.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예요. 요런 거 현금 영수증 쓰게 되면, 자, 이거 보세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시작해요. 25%. 자, 내 연봉이 4천이다. 그러면 얼마부터 인정해요? 1,000만 원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넘겨야 돼. 네. 그래서 그러면 인제 그 1,000만 원 넘기면 시작인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신용카드는 여기 보시면 몇 퍼센트 인정해 줘야 된대요? 15%요. 그러면 내가 4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는데 1,000만 원 신용카드 쓰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빵. 그리고 2천만 원 썼어요. 그럼 1,000만 원, 25%인 1,000만 원 뺀 1,000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썼지만 국세청에서는
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주겠대요. 근데 그 천만 원을 그냥 또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 곱해요? 15%를 또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우리가 150만 원이 나와요. 이 150만 원이 세금 150만 원 빼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득공제잖아요. 소득을 해서 빼준대요. 내 세율이 뭐 10%다. 그러면 얼마 혜택을 받아요? 15만 원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 썼어요? 2천만 원 썼잖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썼는데 얼마를 돌려받는다?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걸 왜 해요, 이거? 네? 네. 이거를 왜 해요? 2천만 원 써 가지고 15만 원 돌려받는 거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 신용카드 있고 체크카드는 30% 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 부부다. 근데 뭐 한 명이 더 번다. 더 많이 번다. 우리 대표님 얼굴이 가리지네. 그래서 한 명이 더 많이 번다. 고소득자다. 이거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 카드로 해서 다 몰아줘요. 다 몰아주면 그 사람의 한도가 넘어가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1,000만 원이 오바가 돼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100만 원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 세율이 40%인 400만 원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소득자한테 몰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알뜰살뜰 잘 모았어 가지고 다 몰아줘 봤자 25%를 못 넘겨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25%가 낮은 저소득층에다 카드를 몰아줘서 혜택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많이 쓴다. 그럼 고소득자한테 몰아주고요. 우리 집은 조금 쓴다. 그러면 저소득자 카드한테 몰아주는 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섞어 쓰잖아요. 섞어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용카드 혜택이 낮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렇게 악랄하지 않습니다. 네. 신용카드 혜택이 더 낮기 때문에 공제할 때 신용카드 먼저 빼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25%를 계산할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500 밖에 안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 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우리 체크카드에서 5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나는 6월까지 신용카드 쓰고 7월부터 체크카드 쓰고 막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섞어 쓰세요. 섞어 쓰시면 알아서 25% 신용카드 먼저 빼갑니다. 네.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요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넘어서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넘어오게 되면 인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20만 원부터 74만 원까지 국세청에서 알아서 기본 빼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 우리 8세 8세 이상 자녀. 네. 왜냐면 우리가 7 살까지는 뭐 해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와요. 양육수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7 살까지는 그걸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에다가 못 넣어요, 연말정산에. 근데 8 살이 되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양육수당이 끊기면서 여기서 세액공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연간 15만 원, 두 명 초과 시에는 인당 30만 원 이렇게 들어오시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출산 장려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놓치셔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째가 태어났다. 그러면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뭐예요? 30만 원이잖아요. 네,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 세금을 그냥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해 가지고 30만 원을 못 찾아 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출산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연금 계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여기 이런 데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소득에 따라서 15%에서 12% 이렇게 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 이런 것들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금 혜택들이 있으니까 놓치면 결국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꼭 해 보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비도 있고요. 기부금도 있고요.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좀 중요한 게 월세액 공제. 우리가 월세 내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를 살아도 세금 혜택이 있고 전세를 살아도 내가 내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도 다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네. 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월세를 살게 되면 세금 혜택이 꽤 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받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70%, 그다음에 청년인 경우에는 90%까지 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최대 6 년까지는 나이를 빼고 계산해요. 네. 그래서 34 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군 생활을 7 년을 했기 때문에 최대 6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중소기업의 청년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40 세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40 세까지.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그래서 군인대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너무 이런 거 잘 못 찾아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안 해 줍니다. 이거는 반드시 취직하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나이 다 계산해 가지고 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네 요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감면 받는 거 중소기업 요 군대 관련된 거 잘 몰라 가지고 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 제외 뭐 당연히 임원이나 뭐 최대 주주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내가 대표인데 내 와이프를 우리 직원으로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좀 부담 인제 그거는 쪼금 우리가 부당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취직하셨고 군대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 군대 복무했던 시간만큼은 또 빼주는 게 있으니까 '아 나는 나이가 34 살이 넘어서 안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군 복무 기간은 빠진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사는 부모님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아까 전에 공제 받는 거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월세 공제 받는 거 있는데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 월세 공제 받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저는 연봉 7천이 넘는데 그러면 저는 월세 뭐 혜택이 없나요? 그것도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다 검토해 드리고 저희가 찾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제 항목이라든가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게 더 좋다. 네. 요런 게 있고요.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세금은 내가 잘못 신고하는 거는 직전 5 년치까지는 이거를 바꿔서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 드린 일 중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검을 해 드려요. 그럼 점검을 해 드리면 인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지점장님 그러면 뭘로 왜 이걸 해 주세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경정 청구를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검토를 하시고 나서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 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 정도 이제 수고료를 좀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지만 저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사기꾼으로 안 몰릴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걸 왜 나한테 무료로 해 주냐." 막 해 가지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득은 어디서 나오냐? 왜 나한테 시간을 왜 써 주고 왜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냐."고 해서 이제 무료가 무서운 세상이다. 무료는 사기다. 네. 무료는 사기입니다. 10% 수고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기 보시면 접수 일시 보세요. 5 월 16 일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260만 원 적혀 있죠. 네. 마이너스 260만 원 적혀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별도예요. 그래서 290만 원 환급이 이번 달에 완료가 됐어요. 경정 청구는 보통 2달 안에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했는데 언제 들어와요?" 막 이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담당 공무원분께서 이거를 결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쁘시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네 좀 덜 바쁘시거나 좀 이제 너무 일이 많으면 또 이게 잡무라서 또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근데 그거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넉넉하게 2달 정도 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세요 했는데 이분은 거의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10% 수고료로 청구해 드렸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290만 원 제가 통장에 꽂아 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도 한번 손해 보실 게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를 만들었냐면 인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챗GPT 연말정산 도우미 넷 GPT 그래서 우리 챗GPT가 최근에 4.5가 인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좀 가려지다 보니까
네. 음. 네. 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잠깐 요쪽으로 옮겨 놓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하는데 우리 GPT한테 제가 이렇게 업무를 시킵니다. "자, 우리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려줘." 정중하게 부탁해야 돼요. 네. 이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제가 요즘에 GPT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하고요.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하고 얘가 답변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 가지고 정중하게 물어보면 더 웃긴 거는 인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답변해 주면 팁을 $5를 줄게." 하는 거하고 $10를 줄게. 실제로 팁 주는 것도 아닌데 $10를 준다고 하면 더 친절하고 더 많은 내용을 얘가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팁을 인제 5 주는 거하고 10 주면 10을 더 많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니까 GPT도 그거를 따라서 한다. 자, 이렇게 벌써 GPT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소득 공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인적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그 밖에 소득 공제, 뭐 개인 연금저축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써 줬네요.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뭐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볼게요. 네. 그럼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알려줄래?" 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보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직계 존속, 비속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까지도 다 GPT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법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저도 세무사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GPT를 활용해서 우리 경정 청구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릴지 GPT를 활용해 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잠시만요. 엄청 기네. 네, 좀 잠깐 멈췄다가요. 네. 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소득 23 년도 소득세율을 알려줄래?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소득세율이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얼마 정도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득세율이 계속 매년 바뀌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 GPT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23 년도 거를 경정 청구해 드리냐, 22 년도 거를 해 드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GPT를 통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22 년도와 23 년도 소득세율을 표로 작성해 줄래? 네. 요렇게 하면 요즘 진짜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하고 많이 인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제 점점 인제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 "큐큐큐를 이렇게 하면 최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언제까지 사람이 엑셀로 돌려요. 네. GPT 시켜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GPT를 도입해서 제가 연말정산 청구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다.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셔라. 네. 야, 하고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요런 게 있죠. 금융투자 소득세. 우리 진짜 또니 TV에 있으신 분들은 분노가 막 이게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근데 이제 또 너무 쳐보셔 가지고 오늘 제가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나는 S&P 500에 투자하고 있어." 이랬는데 반대편에 앉은 사람 "S&P 500이 뭐야?" 막 이러는데 막 막 "QQQ를 투자하고 있는데 QQQ가 뭐야?" 했는데 QQQ는 티커야." 이랬더니 "티커가 뭔데?" 막 아직 세상에 초보가 많구나. 네. 그런 분들 이제 막 QQQ에 처음 들어오시고 막 이제 이러신 분들이 아직 세금을 안 두들겨 맞아 봤기 때문에 세금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네. 근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무서운 이유를 쪼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에 이어서 이제 세금 이야기를 쪼금 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천만 원 기본 공제 받는 게 이제 요게 문제가 됐죠. 국내 주식이 그동안은 비과세였는데 인제 상장 주식, 우리 장내 주식도 어떻게 된다?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지만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 자, 이 그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해외 주식의 양도. 우리가 그동안 미국 주식을 하면서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2% 양도세 단일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뭐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세율이 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도 어차피 250만 원 기본 공제 받고 22% 세율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들어와도 똑같이 250만 원 공제하고 똑같이 22% 세금을 두들겨 맞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수익 안 나면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나는 5천만 원 안 넘어가는데. 네, 요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점이 이게 있죠. 네, 대규모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고요. 그러면 소규모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국내 주식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소규모 투자자들도 해외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국내 주식 주인 다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국장을 탈출하십시오. 네, 미국이 답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가 늘어남?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국내 주식 무제한 비과세예요. 무제한 비과세. 정부에서 보면 수입이 빵이에요, 빵. 근데 이 사람들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딱 때려. 그래 가지고 와 씨 난 이거 세금 못 내겠다.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네.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이제 인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대규모 투자자들의 그 양도 차익은 다 어떻게 돼요? 22%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정부는 세금이 와 작년 마이너스 났죠. 올해도 마이너스 났죠. 네. 이번에 진보가 이겼으면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진보는 쪼금 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네. 뭐 요즘에는 뭐 보수라고 해서 들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금투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간다. 미국 주식으로 가면 250만 원 초과하는 건 다 22%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정부는 세금이 이만큼 늘어난다. 국내 주식에 있던 건 딱 빵원이니까 세금이. 아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분 이미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입법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2번 연장이 됐어요. 21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2년 연장해서 23년도 미뤄졌다가 23년도에 한 번 2년 더 밀려서 그냥 이대로 가면 25년도 1 월부터 시행이고 25년도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6년도에 세금이 징수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25년부터 자동 시행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게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연장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네 이거는 그냥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게 좀 애매한데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 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양가족공제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씩 했었잖아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겼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하면 비과세였잖아요. 제가 국내 주식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비과세 차익 뭐 이런 걸 챙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양도소득세가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내가 22% 세율을 안 걷겠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양도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어요, 국내에서. 그럼 어쨌든 소득이 1,000만 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도 세금을 더 정부가 많이 징수해 갈 수 있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다. 네. 요즘에 세수가 부족하다. 이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 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고 했는데 준세금이 있어요, 준세금. 준세금 뭐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는 뭐다? 건보료를 네. 건보료를 2022년 9월에 네. 우리 건강보험이 2차 개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소득 3,400만 원 초과하신 분들만 지역가입자였는데
지금은 연소득 2천만 원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이제 변환이 돼요. 지역가입자가 뭐예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반반씩 내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플러스 재산, 내 거 자동차, 그다음에 내 거 집 이런 데다가 다 부과가 되고요. 회사가 없으니까 개인이 100%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소득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집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말이 안 되죠. 직장을 안 다니고 있고 그냥 단순 비교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봤더니 연금소득 2천만 원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 10억짜리 집이 잡히기 때문에 30만 원 건보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보료를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미 국민연금 관련해서 건보료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날라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절세하신다고 연금저축 뭐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우리 퇴직금을 또 한 번에 받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 그래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2년 9월에 무슨 말이 나왔었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뭐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되던 거를 건강보험공단 너네는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건보료를 받아가겠다는 거야?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 걷었어. 이제 법대로 걷을게. 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연금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여기까지도 다 건보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건강보험료가 지금 국민연금 뭐 기금 고갈된다는 얘기하죠. 건강보험료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장난이다. 네, 네. 건강보험료 이게 기금이에요. 예, 건강보험 재정 전망. 네, 2028년 누적 준비금 고갈. 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8년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는 현재 한 5, 6조 정도 될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된다? 다 고갈된다. 네, 국민연금 막 55년도 고갈 이건 애교예요, 애교. 당장 4년 뒤에 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이 고갈된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득에 대해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더 걷자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퍼센테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저항이 심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금투세 있잖아요. 금투세. 네, 금투세에서 건강보험료 거둘지 안 거둘지 모르겠는데 걷게 될 것 같다. 자, 금융투자소득세와 세금 이게 저도 참 애매한데 자, 우리 세법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 자, 이 소득세 안에는 종합소득세와 그다음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아예 분류해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끝냈었고 그다음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종합과세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 이렇게 있고요. 연금소득도 우리 사적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1,600만 원 이하에서는 분리과세할 수 있고 1,6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요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주식의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소득, 우리 펀드, 우리 개개인이 매매하는 펀드, ETF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었던 이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를 신설해서 요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융투자소득세는 도대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건지 양도소득세에 들어가는 건지 아직 뭐 종합소득세에 들어간다면 이자 배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신설할 것인지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네,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양도소득과 그동안의 배당소득 두 개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끌고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왜 무섭냐면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건보료 추가 부과되는 것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집을 파는 게 양도소득이잖아요. 주택으로 양도소득을 거두면 우리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왜냐면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건보료 추가 부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거를 양도소득세로 그냥 놔둘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신설해서 거기에다 건보료를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지만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4년 뒤에 파산이다. 네. 그러면 뭐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야 세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설계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정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이제 투자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저를 불러 주시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피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 주시겠죠? 아마도. 네. 네. 자, 인제 마지막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요. 고참 악마인 삼촌이 네, 풋내기 조카 에게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 가지의 편지예요. 네. 아니 재밌죠. 고참 악마가 "야 사람은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 네.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은 너무 괴롭히지 마." 애들이 그러면 더 열심히 살고 막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한테 매달리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괴롭히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충고를 해 줘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도와줘. 악마라고 해서 다 방해하면 안 돼. 도와줘, 도와줘."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네. 왜냐? 오늘은 오늘이고요. 내일이 다가오면 뭐가 되죠?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이 되죠.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일이 오늘이 되고 또 내일 하라고 해라. 네. 네 그리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 하라고 해라. 네. 계속 내일 하라고 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무 열심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워. 뚜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네. 막 여기에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십니까? 실행하십시오. 언제요? 오늘 실행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구차 악마한테. 큐큐큐. 좋겠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해야지. 끝났어요. 끝났어. 내일 해야지. 이미 악마한테 진 거예요. 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 자,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고 싶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더 크게 해 주셔야 됩니다. 원금을 더 크게 하시거나요. 수익률을 올리시거나 그다음에 투자하는 기간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원금 많이 하는 거, 수익률 높이는 거,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거. 자, 원금을 많이 하는 거는 일정량까지는 쉬워요. 왜냐면 뭐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하던 사람이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투자하는 건 쉽지만 1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어렵죠. 네. 수익률 높이는 게 쉬웠으면 세상에 거지가 없겠죠. 네. 다 부자 됐을 겁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하루라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고요. 일주일을 더 빨리 투자하면 일주일이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지금 시작해서 시간 가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들고 나가 가지고 막 분리수거하고 오면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퇴근해 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하고 오면. 자, 우리가 평균 수명을 90 년으로 잡았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주수는 4,860 주입니다. 네, 4,860 주예요. 좀 짧아 보여 90년 하면 되게 길어 보이는데 4,860 점 느낌이 쪼끔 예 쎄해요. 네. 근데 우리는 신생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써 버렸어요. 저는 물론 아직 이렇게 얼굴 액면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절반까지는 아직 안 썼습니다. 절반까지는 아직 안 썼고요. 네. 좀 썼어요. 네 좀 썼어요. 네. 그렇게 되면 뚜니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은 몇 주입니까? 그리고 또 '내일 투자해야지.' 하고 분리수거하고 갔다 오면 이거 또 일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왜 투자하고 싶으세요? 뭔가 그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근데 그동안 하기 싫은 것도 같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대는 우리가 또 건강하지 못한 시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일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띠 뚜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진짜 잘 몰라도 돼요.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증권 계좌 트시고요. 시작해 보세요, 시작. 시작을 나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댓글에 헬프로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제가 무제한 네 세금에서 프리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오늘 내용 어땠나요? 저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죠?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상담을 받고 싶은 팀장님은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그 우리 강사님께서 세금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강의 정말 좋은 강의니까 다음에도 꼭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